안녕하십니까. 80억 세계인의 성씨 일본 편을 맡은 이보순입니다. 벌써 세 번째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일본 성씨 문화에는 우지, 씨죠. 카바네, 성이라고 쓰고요. 묘지, 명자라는 그 세 가지의 성씨라고 할 수 있는 그 문화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간단히 함께 살펴보면 우지라는 것은 그 사람이 소속된 권력 집단을 의미하는 거죠. 반드시 혈연 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씨족장이 허락만 하면 누구나 이제 그 씨족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씨족들을 하나로 규합하기 위해서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공통된 씨조를 모시는 문화였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씨족 씨의 우지의 특징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성이라고 한자를 써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이게 성이 아니냐라고 이제 많이 헷갈리게 하는 이제 카바네라는 문화가 있었죠. 카바네는 일왕이 이제 자신의 신하에게 이제 하사하는 신분으로 일본 역사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건 이제 6세기 무렵이에요. 그때는 이제 6가지의 종류가 있었고 신분의 그 뚜렷한 계급의 차이를 나타났다기보다는 그 역할에 따라서 이제 성을 처음에 나눠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백제가 멸망을 하고 이제 쿠데타로 이제 정권을 잡은 40대의 이제 텐무왕이 자신의 이제 정권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신라의 영향을 받아서 등장을 하는 게 바로 이제 팔색성이라고 알려진 야쿠사노 카바네입니다. 그 야쿠사노 카바네를 보면 이제 천황을 진인 마히토라고 표현을 했죠. 그리고 천황 아래에 이제 아손, 그다음에 스쿠네, 그다음 이미키 등으로 이제 8가지의 이제 신분을 뜻하는 그런 개념으로 8가지 성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씨족을 단 8가지의 계급, 그 중에서도 반인 4개밖에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 뭐 500개, 1000개에 달하는 그런 씨족들을 이 8개 그 중에서도 4개만을 사용을 해서 그들을 계급화 짓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성이 갖는 의미는 점점 퇴색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대두되기 시작된 게 이제 12세기 무렵에 등장하게 된 묘지라는 개념입니다. 묘지는 지방으로 점점 이제 퍼져나간 이제 무사 계급들이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기 위해서 쓰기 시작한 말이었죠. 처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정식 호칭이 아니었어요. 이거를 이제 정식 문서에서는 쓸 수 없었는데 이제 12세기에 일본의 첫 무사 정권이죠.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세운 카마쿠라 막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카마쿠라 막부를 열면서 이제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그 묘지를 정식 호칭으로 써도 된다라고 이제 공식으로 인정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사들이 쓰던 이제 묘지가 마치 이제 시종명처럼 쓰이기 시작을 했고 이를 본 이제 교토의 귀족들도 8세기, 9세기 무렵부터 쭉 발달이 되어서 교토에는 너무 비대해졌기 때문에 그 4가지 시족명 이외에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표기하기 위해서 귀족들조차도 묘지를 쓰기 시작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묘지가 시족명을 이제 대체를 하면서 일본의 전국 시대가 되면 점점 그게 퍼져서 이제 평민들까지도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표기하기 위해 이제 이 묘지를 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4세기에서 16세기에 이제 일본의 전국 군웅할거 시대죠. 전국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 시대에는
이 묘지를 쓴 무사들 중에서 이제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다이묘라고 했어요. 이 다이묘들은 자신들의 부하들에게 마치 일왕이 신하에게 했던 것처럼 묘지를 하사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묘지라는 건 정말 급격하게 이제 16세기 말에 가면은 엄청난 숫자가 생기기 시작을 했고, 이제 비슷한 이제 묘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마을을 보면은 이제 그 마을 안에 사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입구에 사는 뭐 박신혜라든지 뭐 물레방앗간 집에 아들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마을에서도 평민들도 자신들의 마을에 알기 쉬운 이제 아이덴티티를 쓰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바로 묘지가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일본의 성씨 문화를 알아볼 건데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쉽게 이제 알아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더 명확하게 이제 알아볼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도 해봤는데, 그거는 이제 바로 시족과 호족의 역사를 중심으로 역시 알아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족과 호족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생긴 지명, 그리고 우지가미 신사라고 하죠. 그 시족과 호족들이 자신들의 조상을 모시기 위해서 세운 신사, 그리고 절도 있어요. 그 절도 함께 이제 알아보면 이제 그 성씨가 어떤 그 역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문화를 꽃피워 왔는지 이런 이야기를 더 이제 명확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여태까지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일본 시족 연구에서 빠질 수 없는 이제 신찬 성시록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어로는 신센 쇼지록굿라고 하는 이제 책인데요. 이 책이 이제 거의 이제 유일하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 성씨에 관해서 이제 전문으로 모아둔 이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 책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하는데요. 이 이야기에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전제로 꼭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일본의 역사는 곧 한민족의 개척사다라는 겁니다. 이 점을 꼭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본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은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는 생각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일본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뭐 그거야 당연한 이야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본의 역사는 한민족의 개척사인데 그게 언제부터냐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이제 백제가 멸망 후에 일본에 넘어가서 일본의 역사를 꽃피웠다. 그래서 일본은 뭐 백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7세기를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훨씬 그 이전부터 일본이 지금 야마토에라는 그 도시 국가가 크게 일본 전역을 지배하는 그 과정 훨씬 이전부터 이제 한반도에서 한민족들이 이제 넘어가서 일본을 개척하고 그게 기반이 되어서 지금의 일본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안경전 역주자의 환단고기를 보면요, 그 해제에 그 한민족의 일본 이주 역사에 대해 뭐 한 6번 정도의 이제 대규모의 이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오래된 그 이주의 역사가 기원전 300년경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원전 300년경이 어떤 시대냐면 바로 이제 일본에서 이제 야요이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시작된 시기인데, 정말 이제 기원전 300년에 그 일본에 대규모 이동이 있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환단고기에 적힌 이제 원문을 잠깐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원문을 보면 단군세기 36세 메륵단군조에 갑인 38년이라 견 협야후 배반명하사 왕토 해상하시니 12월에 3도 실평이러라 라고 되어 있어서 36세 메륵단군께서 이제 재위하신 38년째 되는 갑인년에 협야후 배반명을 보내어 해상의 적을 토벌하게 하셨다. 그 12월에 3도가 평정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더 이제 뒤에 보면 비슷한 얘기인데
이제 태백일사의 사망 광경 봉기 마한세가 하에 갑인의 명 협야후 하사 솔 전선 500선 하사 500소 하사 왕토 해도하야 정 외인지 반 하시니라 이런 이제 문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마한을 다스리던 28세 이제 궁을 때 이제 갑인년에 협야후에게 명을 해서 이제 전선을 500척을 거느리고 가서 해도를 쳐서 외인들의 반란을 평정케 하셨다 이런 문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먼저 갑인년이 그러면 언제냐라는 건데요. 갑인년이 이제 서력으로 환산을 하면 이제 기원전 667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에 따르면 기원전 667년에 외인의 반란을 평정케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 이전에 다스리고 있던 땅이었기 때문에 여길 반란이라는 말을 쓴 거겠죠. 아무 관련이 없는 그 사람들이었으면 여기에 반란이라는 단어를 반이라는 그 한자를 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미 기원전 667년에 그 일본 그 삼도는 그 당군 조선의 영토였다. 그 지배하에 있었다. 정치 영역에 놓여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파견된 사람이 협야후예요. 협야후라는 사람인데 일본의 초대 천황이라고 하는 그 진무왕이 있습니다. 일대 진무왕인데 그 사람의 아명을 보면요 협야라고 불렸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방금 얘기한 협야후 하사, 이 협야후라는 사람이 이 일본의 초대 천황인 진무왕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봐도 무난하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뒤에 쭉 보면은 태백일사 대진국 봉기, 이제 대진국이라는 건 이제 발해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 대진국 봉기를 보면 일본을 쭉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또 지 이도국하니 내 반여언 고읍야라라고 해가지고 동남쪽으로 육지 500리를 가면 이도국에 이르는데 그곳이 곧 반여언의 옛 고을이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반여언, 이게 반여언이라는 건 이제 히코라 그래서 왕자, 뭐 이제 천자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이제 이 반여가 그럼 과연 누구냐라고 봤을 때 방금 얘기한 일본의 초대 천황이죠. 이 초대 천황 진무왕의 일본식 시호가 신 일본 반여언 천황입니다. 그러니까 반여라는 단어가 이제 일본식 시호에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 진무왕의 옛 고향이라고 해도 되고요. 이제 옛 마을이라고 해도 되고요. 거기가 이도국이었다라는 기록이 태백일사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는 좀 솔직히 정말 일본의 고대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갔을까라는 의구심을 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우리 쪽 기록만 가지고 보면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일본 효고 현립 고고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일본의 이제 고베시가 속한 효고현, 그 현이 이제 운영을 하는 고고 박물관인데요. 그 고고 박물관을 보면 안에 이제 야요이 시대의 이제 설명이 나오면서 조선 반도에서 넘어온 도레인들이 벼농사, 쌀을 만드는 법을 전해 주었고 그 조몬 사람들과 교류를 했다. 이 조몬이라는 게 일본의 그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구석기 시대, 뭐 신석기 시대 이제 그런 이제 선사 시대 사람들을 이제 일본 사람들의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몬 시대 사람들하고 조선 반도에서 온 사람들이 교류를 했고 그 사람들이 전해준 쌀 만드는 법, 그 벼농사로 인해서 생활이 변화를 했다. 그래서 나중에 조몬인이 야요이 시대 야요이인으로 변화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이 전시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치도
정말 재밌는데요. 이 큐슈 지방 위에 이제 화살표가 쭉 내려가서 큐슈의 머리 있는 데에 이제 동그라미가 이제 빨간색 점선으로 똥똥똥똥 쳐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요. 방금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이도국 있죠. 이도국. 그 진무왕의 옛 고을이다라고 했던 그 이도국이 있던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기원전 667년 이 시기라는 게 결코 이제 허황된 말이 아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도 그 야요이 시대를 이제 최소 이제 기원전 300년 경으로 보는데 변홍사가 그때 전해져서 사람들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변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미 교역을 하고 사람들이 왕래가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전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이 사진을 한번 함께 보시겠는데요. 이거 이제 딱 보면 이제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뭔지 뭐 설명을 안 해도 알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바로 고조선의 표지 유물인 이제 세영동검이죠. 이게 발견된 것이 효고현에서 발견이 됐어요. 발견된 시기도 야요이 중기입니다. 그러니까 야요이 시대를 기원전 300년부터 기원 후 300년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간이라면은 이제 기원전 이제 1세기가 되잖아요. 이제 그 시기에 이제 아와지시마 이제 그 효고현 중심에서 이런 고조선의 표지 유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세영동검이 발견이 되었다라는 거는 정말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본으로 많이 넘어갔고 서로 교역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박물관의 입구에 가면요, 정말 토기가 멋지게 이제 전시가 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이제 긴 길에 그 옛날부터 이제 토기가 이렇게 변천되었다고 하면서 이제 전시를 해놨는데 거기에 이제 옆에 설명을 어떻게 해놨냐면요. 토기가 말해주는 효고의 역사 이렇게 해가지고 자세히 보면 제일 앞부분에 그 조몬 토기가 있어요. 조몬 토기가 있고 그 조몬 시대에 쓴 토기죠. 그게 기원전 500년에 이제 변하기 시작했다. 근데 어떻게 변했냐면 야요이 시대의 토기, 기원전 500년부터 이미 토기 형태가 야요이 시대의 토기로 변형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서 그 아래 설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조선 반도에서의 영향을 받아서 조선 반도 이제 일본에서는 한반도를 조선 반도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조선 반도로부터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제 쌀 농사가 시작되어서 이제 새로운 토기가 쓰이기 시작했다. 새로운 토기가 만들어졌다라는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제 예전에 수렵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벼농사를 지어서 이제 농경 정착 생활을 하면은 생활 양식이 바뀌기 때문에 쓰던 그릇이 바뀌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또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연표를 보면 기원전 500년에 이미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자기들이 표기를 해놨어요. 그러면 최소 바뀌는데 100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그게 이제 기원전 600년 경부터 이미 변화가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보면 그 이전부터 시작이 됐을 수도 있죠. 그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는 그 굉장히 우리의 이제 기록과 부합이 되는 이런 자료가 지금 고고학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야요이 시대의 토기에서 이게 하지키라고 하는 고분 시대로 이제 넘어가는 이제 서력으로 얘기하면 한 200년에서 300년으로 지금 여기는 이제 표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때도 이제 일본의 고대 국가가 성립이 되면서 이제 일본 전국으로 그 영역이 커져가면서 이런 토기가 생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서력 300~400년 때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제 그 서부여라는 나라가 이제 멸망을 하면서 그 마지막 왕인 의라가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서 왕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또 그 환단고기 안에 있는데요. 그 시기와 이제 거의 이제 동일한 시기에 이제 하지키라는 새로운 스타일의 새로운 양식의 이제 토기가 활용되기 시작되었다라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조선에서 사람이 넘어와서라는 얘기는 하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제 그 시기에 넘어갔고 그 넘어가서 일본의 왕이 되었다. 그 왕이 되었다는 거는 최소한 고대 국가를 세웠다는 얘기인데 그 국가로 인해서 그 국가가 점점 퍼져나가면서 이제 하지키라는 새로운 양식이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3이라고 되어 있는 데를 보면은 이제 스에키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단단한 그릇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많은 연구관들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스에키는 우리나라 말 쇠기에서 왔다. 그게 이제 스에키라고 예전에는 불렀고, 쇠처럼 단단한 그런 톡이라서 그렇게 불렸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또 많이 하시는데요. 어쨌든 이 그 스에키가 만들어지는 것도 그 설명을 보면 조선 반도에서, 이제 한반도죠. 거기서 새로운 기술이 도입이 되어서 이 스에키가 생산되기 시작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기원전 이제 이 연표만 놓고 봐도 기원전 500년경부터 이미 조선 반도, 우리 한반도의 한민족과 굉장히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뒤에 이제 고분 시대에 관한 설명도 이제 야요이 시대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조선 반도에서 넘어와서 그 사람들이 새로운 신식 문물을 전해 주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야요이 시대 다음이 고분 시대가 되고, 고분 시대 다음에 이제 아스카 시대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요. 일본은 이미 그 자신들이 역사 시대라고 얘기하는 아스카 시대 그 이전부터 조선 반도에서 계속 사람이 넘어왔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외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한 역사를 이제 정리를 해 보면, 결국은 이제 일본의 고대 역사는 우리 조상님의 역사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후손인 지금의 일본이라는 나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먼 친척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대전제로 이제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의 그 성씨에 대해서, 그 시족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의 유일한 책, 이제 신찬 성시록, 신센 쇼지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책은 헤이안 시대, 이제 교토가 수도가 된 그 시대에 이제 편찬이 되었어요. 815년에 편찬이 되었는데요. 50대 칸무왕이 이제 착수를 시작을 했고요. 마지막을 보지 못하시고, 완성이 되는 걸 보지 못하시고, 52대인 사가왕이 그거를 계승을 했습니다. 사가왕이 계승을 해서 동생인 만다 친왕을 비롯한 이제 그 편찬 팀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었어요. 전문이 실린 그 완성된 책은 존재하지 않고 지금은 초략본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50대 칸무왕이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에 계시는 분인데, 한국의 이제 일본의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왕입니다. 왜냐하면 이 칸무왕의 어머니가 문영왕의 후손인 화신립이라는 기록이 일본에 명확히 남아 있고, 더 이제 유명해진 계기가 지금 이제 상황이 됐죠. 아키히토 왕이 2001년이었나요? 그때 자신은 이제 한국에 굉장히 그 50대 칸무왕의 어머니가 백제의 문영왕의 따님이 그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는 굉장히 한국에 친근감을 느낀다, 이런 말을 해서 그게 일본 전국 뉴스에 전국에 이제 보도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환호를 질렀고, 일본 사람들은 이제 공식적인 천황의 일왕의 말이니까 이제 경악을 하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칸무왕은 일본을 조금 공부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은 웬만한 분은 다 아시리라 믿는, 실질적으로 아시고 계시는 그런 왕이 되겠습니다. 그 칸무왕의 어머니의 그 묘가요, 교토 인근에 있어요. 교토 인근에 있는데, 성함은 나중에 이제 그 시족명을 받아가지고 타카노노 니카사라는 이제 이름으로 일본에서는 불리고 있습니다. 그 굉장히 작은 이제 산 꼭대기에 무덤이 있는 기억이 납니다. 혹시 이제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문영왕의 후손이다라는 게 이제 명확히 기록된 인물입니다. 이 칸무왕이요, 이제 신찬성시록이라는 책을 지은 데에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일본의 최초의 역사서인 고사기 일본서기를 만든 게 누구였죠?
바로 40대인 텐무왕이죠. 텐무왕. 그 텐무왕은 쿠데타로 인해서 정권을 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전에는 일본 그 야마토 정부가 친백제계였는데 이제 텐무왕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을 하면서 친신라계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쿠데타를 일으킨 텐무왕이 자신의 이제 정권을 안정화하고 정당성을 세우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일본의 초기 역사서인 고사기와 일본 서기가 되겠어요. 근데 이 50대 칸무왕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텐무왕 이후로 신라계로 쭉 내려온 천황들의 흐름이 이 칸무왕의 아버지인 고닌왕 때부터 이제 흐름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백제계로 다시 일본의 왕실, 정부 조정의 흐름이 백제계가 힘을 키워서 다시 장악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칸무왕은 이제 혼란해지는 조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귀족들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 신찬 성시록, 성시록이라는 것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 신찬 성시록을 보면요, 그 안에는 이제 교토, 야마시로, 야마토, 세스, 카와치, 이즈미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서울 경기 지역이죠. 그 옛 수도인 교토와 그 주변 이제 경기 지역을 아우르는 그 안에 사는 시족들만 이제 추려서 정리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182개의 시족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1182개의 시족을 황별, 신별, 재번이라고 하는 세 분류로 나누어서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딱 보면 아시겠지만 일본 전체에 살고 있는 호족과 시족을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의 전체 역사를 알 수는 없다는 명확한 이제 한계점은 존재하지만 당시 이제 일본을 이끌어 나갔던 중추 세력들, 중추 호족들에 관해서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연구할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의 왕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교토로 넘어오기 전에 이렇게 굉장히 여러 번 바뀌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조그만 이제 사각형 모양으로 오렌지로 된 게 다 이제 그동안 거쳤던 일본의 수도가 되겠는데요. 이 주변에 사는 호족들이 이 신찬 성시록의 기록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일본의 고대 역사를 이끌어온 사람들, 그 중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이겠죠, 물론. 이래저래 숙청된 사람들은 거기에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이 책이 완성된 이제 9세기 무렵에 남아있던 이제 시족과 호족에 관한 그 기록들이 거의 유일하게 이제 남아있는, 정리되어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찬 성시록은 이제 세 종류로 이제 사람들을 나누었다라고, 시족들을 나누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일 처음에 황별이 있죠. 황별은 아주 이름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듯이 일왕들의 후손, 일왕들의 가족들을 기록한 분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신별이 있어요. 신별은 뭐냐면 일본의 창세 신화 때부터 이제 그 신을 모시고 내려온 그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주변에 있는 주변 신들의 그 신하죠. 신하들의 이제 후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게 기록되어 있는 게 신별입니다. 그러니까 신별이 황별보다 숫자가 더 많은 건 당연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재번이라는 건 자신들의 세력의 바깥에서부터 들어온 사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본에서 이제 도레 계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본 외부에서 일본 내부로 들어온 사람. 그 시족들을 이제 재번이라고 해서 나누어 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미정잡시 그래가지고 어디에도 속하지는 않는데 일단 존재를 하는 그 시족들도 이제 표기를 해 놨습니다. 신찬 성시록의 이제 서문을 살펴보면 그 서문에는 이제 원본으로 본문 30권, 이제 세부로 나뉘어진 30권 또 목록 한 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남아 있는 건 초략본뿐입니다.
그래서 1권부터 10권이 이제 황별로 되어 있고요. 그 안에 335개의 시족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1권은 진인, 우리가 성 카바네를 공부를 할 때 제일 처음에 이제 마이토라는 이제 성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 마이토만을 1권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2권 이후는 이제 그 황족 중에서도 이제 아래 계급으로 내려간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11권부터 20권까지는 신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4개의 시족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안을 보면 천신, 천손, 지기 또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그 신별은 이제 신화에 나오는 신의 후손들이니까 그 신의 후손을 기록을 한 건데 그 신이 또 하늘에서 내려온 거냐 아니면 뭐 땅에 원래부터 계셨던 신이냐 뭐 이런 주제로 해가지고 또 시족들을 나누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1권부터 이제 30권을 보면 21권부터 29권까지는 이제 제번을 기록을 했습니다. 326개의 시족을 기록을 해놨어요. 반으로 나눠서 이제 아야 계열과 한반도 도래 계열로 나누어 놨습니다. 이 아야 계열은 이제 한자로 한나라 한자를 쓰고요. 도래 계열은 이제 그냥 도래 계열이라고 썼는데 이 한나라 한자가 실질적으로 일본에서는 이제 중국으로 이제 해석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과연 중국이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중국보다는 우리 동이족이죠. 우리 배달민족의 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이제 또 함께 살펴보겠지만 너무나 유명한 이제 하타시가 있어요. 일본의 고대 이제 교토를 거의 양분해서 이제 다스렸던 그 시족 중에 하나인데요. 그 계열이 신라에서 온 게 분명한데 이 신탄성시록에서는 이제 아야 이제 중국 계열이다라고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아야 계열이 결코 이제 중국을 뜻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뭐 시기상으로 이제 800년대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당나라가 굉장히 이제 힘을 가졌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풍조가 있어서 그런 쪽으로 이제 기록이 되기도 했다. 뭐 이런 것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계열이라고 일단 나눠진 것만 놓고 보면 그 안에 백제 계열이 이제 104개의 그 시족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고구려가 이제 41개의 시족, 그리고 신라가 9개, 임나, 미마나라고 읽습니다. 미마나가 9개의 시족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번째 이제 책이죠. 그 30권은 그 미정잡시라고 해서 어디에 들어가는지 명확히 알 수 없다라고 기록이 된 시족이 또 117개의 시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일본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일본도 이제 시족을 연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본 연구가들 중에서도 이 책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일본 가게도 학회 및 가게 연구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호오가 토시오라는 사람이 도래 계열에 대해서 정리를 이렇게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 나눈 이제 백제, 고구려, 신라, 임나는 뭐 똑같은 숫자가 되어 있고요. 그 자기가 이제 연구를 해본 결과 이제 미정잡시라가 있었잖아요. 그 미정잡시가 아마 백제에 속할 것이다. 뭐 신라에 속할 것이다. 고구려에 속할 것이다.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이게 다 포함을 시켜놨어요. 다 포함을 시켜놨는데 그것만 봤을 때 백제, 고구려, 신라, 임나 그 숫자만 봤을 때도 거의 200여 개의 시족이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아야족까지 포함을 하면 아야가 이제 미정잡시가 180개 정도의 시족을 이 사람은 이제 분류를 해놨는데 그 다 합쳐서 거의 400여 개의 이제 시족이 이제 도래 계열이다. 이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찬성시록이 우리나라 연구자들께서도 오래전부터 이제 연구를 하셨었는데 완역이 안 됐었어요. 근데 2020년에 이제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이 신찬성시록의 완역본을 드디어 출간을 했습니다. 그 출간을 하면서 이제 가장 큰 이제 성과라고 하는 거는 총 313개의 시족이 약 30%에 해당하거든요. 그 시족이 명백하게 이제 한국계의 시족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다라는 기록이 신찬성시록 이 완역본에 있고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백제계가 202개의 시족이 들어있고 고구려가 52개, 그다음에 신라계가 48개, 그다음에 가야계 이분들은 이제 임나계라고 안 하고 가야계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가야계가 10개, 그다음에 고조선 계열도 하나가 있다라고 해서 고조선 때부터 이제 전해온 시족에 대해서도 뭐 하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를 책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신찬성시록의 편찬 목적을 동북아 역사재단 연구 선생님들께서는 뭐라고 하셨나 보면 이제 천조 대신으로부터 이제 내려오는 천황가로부터 이제 뻗어나간 일본의 그 거대한 혈연적 가족주의의 지배 구조를 갖는 그 체계를 만드는데 뭐 일조를 했다, 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이 책을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동북아 역사재단이 나눈 이제 책을 보면요, 그 계열을 그러니까 하나하나 살펴보면 뭐 가장 많은 게 백제계잖아요. 그 백제계의 이제 대표 성씨를 보면은 제일 앞에 나온 게 화씨, 그 야마토라고 있는데 이제 야마토의 아손이다라는 계열이 나와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신찬성시록을 기록하라고 명한 사람이 환무왕이었고 이제 칸무왕이었고 그 칸무왕의 어머니가 그 무령왕의 후손으로 화씨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씨가 가장 앞에 나오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칸무왕의 이제 외척으로 화씨 야마토라는 그 시족이 존재를 했고요. 옛날에는 일본을 외라고 썼었죠. 외라고 썼는데 그 나중에 일본이 안정이 되면은 대화라고 해서 야마토라고 읽어요. 대화라고 해서 야마토라고 읽는데 그 대는 이제 크다라는 걸 꾸민 말이고 그 자기네들이 화씨족이다라는 거를 이제 표현을 하기 위한 이제 표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 근거가 바로 이 칸무왕의 어머니 화신립의 그 성이 화였다라는 거를 보면 충분히 그 왜 일본을 대화 야마토라고 쓰고 야마토라고 읽고 대화라고 쓰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뭐 그 뒷받침해주는 자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백제 계열 중에서 이제 백제왕 씨가 있습니다. 이제 이 백제왕 씨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볼 예정인데요. 이제 좌경, 우경, 이제 신찬성시록을 보면 좌경, 교토의 왼쪽에 사는 사람을 좌경, 교토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우경,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록을 나눠놨는데 그 우경의 하권에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바로 백제왕씨거든요. 그래서 이 백제왕씨가 그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칸노 아손이라 그래가지고 이 칸노 아손은 고주몽 대성제죠. 이제 고주몽 성제 추모왕의 습세손인 그 귀수왕으로부터 이제 나왔다, 그 발원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칸무왕 이 당시에 굉장히 그 왕의 총애를 받았던 시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칸노 아손도 굉장히 앞부분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근초고왕과 근수구왕 계열에서 나온 그 시족이 18개의 시족이 있는데요. 일본 그 신찬성시록 안에 기록되어 있는 시족들 중에서 한반도의 왕을 출자로 그 근원으로 삼는 그 숫자가 백제는 29개로 가장 많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계열의 대표 성씨를 이제 잠깐 살펴보면 고구려 계열은 고구려 그 고마아손이라는 씨가 있고요. 그 뒤에 뭐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그 나니와노 무라지 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오사카를 가면 이제 남바를 가잖아요. 그 남바의 원래 옛날 이름이 나니와거든요. 그래서 그 남바가 백제가 아니라 고구려 계열의 시족 중에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교토에 넘어가시면 교토에 이제 큰 키요미즈데라 청수사 바로 아래에 야사카 신사라는 신사가 있는데요. 그 야사카 그 팔판이라고 쓰죠. 팔판이라고 쓰는 야사카 신사인데 그 야사카노 미야스코 그래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렸던 이제 또 고구려 계열의 시족이 있다는 게 여기 기록을 살피면 알 수 있습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는요 왕을 출자로 하는 이제 시족이 5가지
시조가 있습니다. 그 다섯 시족이 왕을 출자로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제 신라계를 보면 신라계는 실학기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읽으면 신양귀라고 읽는데 신라를 아마 이제 우리 고대어가 그랬을 거예요. 우리 고대어로 읽으면 이제 실학이라고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 실학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쓴 이제 시족이 있고요. 그 후손 중에서 이제 미야케라고 해서 삼택이라는 그 가족도 있고, 그다음에 분명히 신라계가 분명한데 이제 아야 계열, 중국 계열이다라고 기록이 된 시족이 이제 하타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이제 연구가들은 이제 당연히 이걸 이제 신라계의 대표 성씨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게 이제 첫째 줄에 제일 뒷부분에 있는 하타노 이미키라든지 우즈마사 키미노 스쿠네라든지 이 가문들이 다 하타 계열의 가족, 이제 시족이 되겠습니다. 신라에서 넘어온 시족이죠. 그리고 이제 임나계라고 신찬성시록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완역본에는 이제 가야계로 기록이 되어 있는 성씨가 바로 이 성씨입니다. 이 성씨는 일본어로 이제 미마나라고 이제 임나를 미마나라고 하거든요. 그 미마나라는 게 그 일본의 제1교포의 연구가이신 박병식 선생님에 의하면 미는 천황, 그 성스러운 자를 뜻하고, 마는 진, 참 진자를 뜻하고, 나라는 건 땅을 뜻한다. 그래서 저 천황께서 나오신 땅이다. 그런 그 나라를 칭하는 말이 뭐 미만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고, 그다음에 뭐 지금 우리나라 말로 읽으면 이제 이렇게 임나로 읽히잖아요. 그래서 님의 땅이다, 님이 계신 땅이다 이렇게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데요. 중요한 건 이 임나는 환단고기의 기록을 보면 이제 대마도가 임나였다라고 명확히 기록이 되어 있죠. 제일 처음에 그 대마도의 그 서북쪽의 경계에 있던 그 도시가 원래는 그 임나였고, 그 임나가 점차 세력을 키워서 대마도 전체를 지배를 하게 되었고, 그게 나중에 이제 큐슈를 또 이제 광개토 대왕이 지배를 하게 되면서 그 연정, 임나 10연정이 이제 뭐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굉장히 이제 임나 계열도 오래 전부터 존재를 했던 거죠. 그 환단고기 기록에만 따라도 뭐 3세기, 뭐 4세기, 뭐 3, 4세기쯤이 되는 그 오래된 그 지명이 되겠습니다. 그 지명이 점차 이제 사람들이 이동을 함에 따라서 분명히 일본 내부로도 퍼졌고,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군데에서 이제 미마나라는 지명이 또 이제 발굴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미마나 계열의 이제 대표 성씨다라고 해서 이제 기록이 된 게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이 미마나,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삼간명공인데 미마나라고 읽어요. 일본어로 미마나노 키미, 그 계열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철을 잘 다뤘기 때문에 타타라라고도 했는데, 그 타타라노 키미, 그래서 그 사람들도 임나 계열이다. 뭐 이런 기록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단군 조선 계열 성씨가 무엇인가, 어떤 걸 이제 단군 조선 계열로 이제 구분을 했는가라고 봤더니 그 필시예요. 필시. 일본어로는 후대우지라고 하는데요. 그 필시가 이제 연나라와 연관이 돼 있는 시족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나라와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단군 조선 계열이다라고 이제 구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신찬 성시록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 신찬 성시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50대 칸무왕이 자신의 이제 정치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계열이 이제 바뀌었죠. 신라 계열에서 백제 계열로 다시 옮겨오는 과정에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든 이제 부드럽게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정리된 책이고요. 교토를 중심으로 한 그 경기 지방을 중심으로 시족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일본 전체의 시족을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그래도 그런 시족들이 정리되어 있는 책이 따로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책의 그 가치는 굉장히 뛰어나고, 우리는 앞으로 이 책을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우리 백제 계열의 대표 시족, 이제 백제왕 씨와
그다음에 고구려 계열의 이제 대표 성씨인 그 고마 왕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백제 왕씨와 고구려 왕씨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